숙제가 끝나면 보통 뭐 10분 안에 끝나는 작은 숙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숙제를 해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노트, 프린트를 집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엄마 중에는 교과서를 한 세트 집에다가 딱 구비해 놓고 엄마가 미리 공부를 해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학년 때, 길어야 4학년, 3학년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집에 있는 새 교과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면 노트를 거의 안 씁니다. 교과서 여러 개 필기를 하거나 프린트물로 대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교과서를 내가 수업 시간에 봤던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덥고 무거우니까 나 집에 있는 깨끗한 내 교과서 볼 테야. 집에 있는 깨끗한 내 교과서에는 필기가 없고 흔적이 없고 구겨진 흔적이 없어서 내 수업 시간을 떠올려 주질 못합니다. 그 교과서가. 엄마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아이 복습은 자기 교과서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와서 교과서를 보면 아이들이 엄마 교과서에 별 내용이 없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문제집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 적어도 주요 과목 4-5가지 과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 문제집을 펴서 오늘 어느 부분을 배웠는지 문제집에서 고릅니다. 문제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면 깔끔하게 단원별로 하루에 하나씩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진도가 늦게 나가고 또 학교 행사가 있어서 막 2-3주 넘어가다 보면 한 단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참고되는 비디오를 보고 1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진도를 전혀 안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펼쳐서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문제밖에 풀 게 없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뭐 배웠지라고 문제집을 보면서 내 지식을 열어보는 과정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요점인지 모르겠다. 이 점을 보완해 줍니다. 문제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교과서에서 찾아보거라 라고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요점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꼼꼼한 성격의 여자아이들. 요점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쓰다 보니까 베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요점을 파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왠지 요점 노트에 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베끼게 돼요. 그런 실수를 줄이게 하는 것이 문제집을 참고하는 것.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 이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문제집에 그냥 흔적을 남긴 거지. 문제를 보고 이걸 풀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프린트 노트 교과서를 다시 찾는 게 그 과정이 공부가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 찾아보는 것. 찾다 보면 교과서에 이게 있었네. 알게 되죠. 프린트에 이게 있었네. 새롭게 자기 인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도구가 되고 핑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풀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고 풀었는데도 틀린 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다시 찾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아, 여기다 치사하게 함정을 팠네. 이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파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틀린 부분은 또 봅니다.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자연스럽게 나에게 딱 맞는 복습이 됩니다. 그죠? 이런 복습을 학원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 인터넷 강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 가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고 어느 부분에서 교과서를 샅샅이 안 봤는지 선생님은 알 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을 여기가 별표 3개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뿐이죠. 내 복습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졸죠? 나 여기 졸았어. 표시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재방송이 안 되니까. 이 다시 보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별표야. 학교 선생님도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봐야 되겠어. 별표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집에. 복습할 날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수업 중에. 복습을 자꾸 하다 보면 수업을 듣는 태도도 진지해지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별로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한 중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수업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을 오히려 꼼꼼히 하기를 권하십니다. 예습을 꼼꼼히 하면 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화하듯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시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학교 수업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지루하거나 그래서 나는 저 선생님을 집중하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목은 예습을 많이 합니다. 예습을.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과목,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였어? 별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긍정적인 웃으면서 수업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꼴찌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줬습니다. 너네들 수업 못 알아듣겠지?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씩 웃고 선생님을 한번 바라봐라. 이게 미션입니다. 너무 편하네요. 필기를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으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씩 웃고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선생님하고 알든 모르든 끄덕이라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이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희한하죠.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난 모르겠어.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기까지 막 튕겨나간다는 거죠. 뭐가 이해할 만한 설명이 들어와도. 근데 씩 웃다가 끄덕끄덕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해피한 거예요. 모든 수업 시간이.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습을 할 때도 이제 이해가 되네.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예습을 할 때도 이제 이해가 되네. 예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복습을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몇 문제 풀고 끝나는 날도 있고 어쩔 때는 풀 문제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오늘은 책을 안 가져가도 되겠다. 진도 안 나갔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책을 집에 싸들고 가야 될지 판단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집에 몸뚱이만 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늘 복습할 게 있어, 없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집에 와서 복습할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채점하고 풀고. 그리고 나서 복습이 끝나면 한 10분 한 과목당. 그렇게 넘질 않습니다. 문제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 뒤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이가 뭘 묻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 뜻을 모르겠어. 아니면 이거는 모르겠어 엄마. 그럼 엄마는 압니까? 엄마도 모릅니다. 얘가 샅샅이 뒤져보지 않아서 이런다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걸 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 앞단원에 있겠지.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봐. 여기 있는 것 같아. 엄마의 통찰력이 있어요. 또 그 뜻을 모르면 추측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스마트폰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이 사전입니다. 찾아봐.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찾아보게 해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교과서 안에서 단어 뜻을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야 라고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어서 딱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함께 공부를 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훨씬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읽고 같이 찾았을 때 그 속도에 맞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찾기 위해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죠. 또 이렇게 영한사전, 영영사전, 한영사전 번갈아 찾다 보면 영어 단어가 옆에 써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관계가 뭐예요? 관계. 사회 공부를 하다가. 농토에 물을 대는 것을 관계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물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혀 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어 자체. 관계가 뭐야. 옆에 써 있는 한자를 알 턱도 없고 사전을 찾으니까 워터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물 어쩌군가 보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단어인가 보다. 뒤에 관계농업, 관계수로, 관계시설 계속 그 단원의 설명이 나와도 그냥 물에 관련된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사전을 함께 찾는 것, 교과서에 있는 단어 뜻을 한번 보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복습으로 돌아와서 복습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예습을 뒤를 조금 훑어보면 예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습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시간표를 딱 봐서 내일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싹 준비해 놓고 내일 준비를 다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가방이 이따만해져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복습은 이걸로 하고 예습은 이 책으로 하고. 그래서 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예습을 따로 한다는 것은. 실천해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복습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뒤를 조금 더 보는 것, 교과서를 훑어보는 것. 그렇게 하고 덮으면 이 수업이 이틀 후에 들었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훑어봤다는 그 잔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습의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습을 할 때 너무 꼼꼼히 읽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꺼운 글씨, 그 다음에 그림, 도표, 그냥 눈에 띄는 것, 이런 것만 눈에 익숙하게 해놓고 이런 내용을 하겠구나. 내가 지금 복습했으니까 연관이 되겠죠. 이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예습을 마치면 됩니다.